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할까? 그것은 워싱턴의 결정이 아니라 서울이 내려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 씨의 결론입니다. 이 칼럼니스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미국의 핵 잠수함과 핵 폭격기를 더 자주 한국에 보낸다는 약속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나 미니 트럼프가 당선되면 소용없는 일이고 1970년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주요 이슈는 우크라이나와 중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인터뷰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의 제목입니다. 대다수의 미국 국민은 원치 않는데 전직 대통령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현직 대통령도 대선 출마 선언 직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 최종 판결까지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남자가 무료로 환자를 비행기에 태워 다른 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 남자는 라틴어를 강의하던 신학교에서 쫓겨났고 아이 갖는 걸 미뤄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주정부의 정치나 정책이 대학을 결정할 때 4분의 1 정도의 결정 요인이 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군부의 권력투쟁으로 내전을 겪는 수단에서 미국은 외교관과 가족들은 모두 탈출시켰습니다. 민간인 지원을 도모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팍스에서 터커 칼슨이 아마 그만둔다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이제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취합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도 그 터커 칼슨 쇼를 보니까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과의 합의 같은 것이 끝나고 나서 여전히 이 그 팍스는 원래의 색깔로 돌아가서 계속 무슨 이민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아니면 낙태라든가 그리고 모든 뉴스들이 다 가짜고 본인들의 뉴스만 팍스만 진짜다라는 가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커 칼슨 out at Fox News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만큼 미국의 터커 칼슨이 팍스의 션 해니티보다도 훨씬 많은 어떤 그 팬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션 해니티보다도 훨씬 많은 한 1.5배 이상 많은 팬층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팍스와 터커 칼슨이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것도 이제 팍스도 계산을 한 결정일 테고요. 굉장히 미국의 사회, 문화, 정치 이슈에 대단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헤드라인밖에 보지 못한 정도입니다. 우선 오늘은 그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 도착했겠죠? 수요일에 목요일에 의회에서 그 상하 합동 연설을 하고 수요일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최근에 그 한국일보와 같이 그 공동 협업을 하는 워싱턴 포스트의 하나는 기사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기사 그리고 또 하나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입니다. 이참에 좀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그 칼럼니스트가 보통 이제 국제관계, 외교, 안보 특히 이제 러시아에 굉장히 능하고요 하는데 오늘 칼럼은 저는 한국 사람이 써도 이것만큼 더 강하게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논리적이고 어떠한 그 자료를 바탕을 해서 쓰기가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훨씬 더 묵직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미국에 항상 한국 대통령이 방문할 때면 주요 신문이나 방송과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이게 미국과도 다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물론 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매체지만 영국, 본사는 영국에 있는 영국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해서 지금 여러 문제가 많잖아요.
중국이 아니 뭐 대만 문제도 그렇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도착하는 오늘은 워싱턴 포스트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은 뭐 그다지 중요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봐야지 될 부분이 있고요. 이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불통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런 면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의 서울 지국장이 바라본 90분 동안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맥스 부트 씨의 칼럼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목 자체가 인터뷰한 것이요. 용산 집무실에서 한국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주요 이슈는 우크라이나와 중국이다라고 제목을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그 The Buck Stop Here라는 그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모든 것은 여기서 멈춘다. 내가 최고 결정권자였으므로 국가 통수권자이므로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 책임은 나다라는 거잖아요. 그 선물한 것을 딱 그 책상에 올려놓은 것, 그 사진을 맨 앞에 놨고요. 공통점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정치적인 시각도 다르고요. 진보고 나이가 더 많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초년생이고 2년은 됐으니까 초년은 아니네요, 이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평생을 20대 말부터 정치를 했고 또 자녀도 있고 할아버지고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강아지 6마리, 고양이 몇 마리든가요? 그런데 거기도 공통점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분 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도 쉘터에서 데리고 온 강아지와 고양이이기 때문에 결혼도 51살까지 안 했었고 이런 것. 하나 일치하는 것은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의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70주년이 됐으니까요. 국방 조약 맺은 것도 있고 등등 얘기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의 서울 지국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인과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강화해서 성취한 것이 있었는가, 무엇을 성취했고 앞으로도 왜 한미 동맹은 그렇게 강화되어야지만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한국 뒤에는 미국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 뒤와 옆과 앞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었다 하는 이런 것. 지금 패권에 도전하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해서 공급망 문제 등등 이제 대만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이제 중국이 대만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중국이 이건 주권 침해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 외교적인 그런 협약을 맺을 때도 하나의 중국,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뭔 소리야 하고 계속 지금 거친 말이 오고 갑니다. 중국의 거친 말은 북한의 거친 말과도 통하죠. 미국에도 다른 유럽 세계에도 하는 뭐 불장난하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요.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이슈가 이제 얘기가 될 테고요. 우크라이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압박이 될 테고 포탄, 뭐 스파잉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스파잉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제 USA 투데이의 보도였습니다.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비공식적으로는요. 그리고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의 약간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불법 침략을 당했으니까 지원하는 게 맞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느냐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우리도 보고 나서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없었던 얘기잖아요. 러시아가 침공했다. 그리고 무슨 뭐 민간인이 대량 학살된다. 이런 조건만 붙였지. 그런 얘기. 인플레이션 삭감법 이 문제도 이제 거론이 될 테고요. 핵무기 문제. 미국이 아무리 안보 보장을 하더라도 이건 이제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로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진보보다는 미국의 친미적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므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했고 공급망 중국 의존도를 좀 피해보려는 것도 했고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그러나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한국 전문가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정치인으로서 하는 것은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로서의 여러 가지 이념적 성향이라든가 검찰총장으로서 한국에서 가장 어나더 파워풀한 포지션에서 그때 그 사람을 보면 조금은 알 수 있다. 그는 그의 길을 개척한 사람이다. 7전 8기 서울대 들어갔고 9번째에 뭐 사법고시 붙었고 33살까지 검사 시작을 안 했다는 건데 이게 학자의 아들로서 편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의 타임라인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했다. 옳다고 생각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제 그 일을 한다. 이게 그래서 친구들은 과거에를 그를 생각하면 우유부단하지 않고 결단력이 있다. 이게 이제 요즘에도 불통이다. 본인 뜻대로만 간다 하는 뭐 조금 더 봐야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약간의 도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로서 한국 분들 다 알고 계시는 무슨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런 것, 국회에 나가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걸 수사한다고 압박을 받고 있다. 폭로하고 인기가 높아졌고 임기 1년 지나가는 동안 타협하지 않는 접근 방식. 그게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최고조여서 60%의 한국인들이 그의 생각에 반대를 해도 거의 정말 80년 동안 두 나라 사이의 역사 분쟁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죠. 1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에 방문을 해서 그래서 일본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뭐 축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안보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도쿄, 일본과의 협조를 늦추지 못할 정도다. 어떤 나를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이게 급한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유럽도 뭐 지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100년 동안 미래에는 서로 협력하지 않느냐. 어떻게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이 나라와는 절대 아무 일도 못해 하고 또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이 우리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압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단의 문제고 나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설득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내에 대해서 양극화 문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했었던 기타 등등 뭐 가족 문제 조금 얘기를 했고요. 가까이에서 그를 만난 사람은 개인적으로 놀랄 만큼 좀 꾸밈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핫마이크 실수 같은 것도 나왔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그 핫마이크 유엔에서의 실수를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한국이 이거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거 안 해주면은 어떡하나 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헌법 시스템도 좋아하고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해서 뭐 미국 노래도 많이 듣고 자랐고 텔레비전 쇼도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오늘 이러한 일을 하러 온다. 미셸 리 워싱턴 포스트 한국 지국장과 함께 인터뷰한 거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맥스 구트 씨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로서 뭐 역사학자이기도 해요. UC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뒤에 다른 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외교 정책, 러시아 이쪽에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인의 컬럼을. 1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그 핵무기를 개발을 해야지 된다. 뭐 이런 비슷한 것을 운을 뗐을 때 국내외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고 이제 지금은 아니야. 뭐 미국과 협조를 하지 하는 상황에서 워싱턴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3월 달에 2027년도 뭐 대권 주자로서 지금으로서는 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강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는 여론이 그때는 77%가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지라고 지지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한창 뭔가를 했었을 때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의 여론은 지금 한국이 핵무기 갖는 것을 더 많이 지지를 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강하게 반대를 하는데 이게 북한의 핵 능력이 놀랄 만큼 강해지고 평양이 사실은 핵무기를 동결하는 것을 희망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 희망은 트럼프가 김정일을 만나고 깨졌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핵 비축을 포기하거나 동결하는 그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이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한국 전부 위협되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 강해지고 있잖아요. 매주 김정은은 위협을 내는데 이제는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드론까지 공개를 하고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뿐만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 위협이라고 느끼면. 이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걱정하는 거 당연하지. 이게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미국이 보호해 준다고 믿을까? 미국 도시가 위험한데 한국 서울을 지킨다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할 권리가 있다. 당연하다 걱정하는 게. 핵을 가진 러시아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냥 이웃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한국 사람들이 걱정을 할 이유가 있지 하면서 한국의 리더들은 그 여러 가지 뭐 핵 억제력 등등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991년도에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라든가 뭐 핵 공유를 나토 국가들처럼 하는 것 유사시에는 뭐 유럽 항공기가 미국의 핵무기를 전시에 그 쓸 수 있는 것 아니면 직접 만드는 것. 미국의 입장은 남한의 핵무기를 영구 배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불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핵무기를 무엇이 되었건 폭격기, 핵폭격기 또 그 함대도 더 자주 보낼게. 이게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탑 어젠다로 다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서울에 약속한다는. 맷 부트 이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시니어 관계자에게 말을 들었다 하면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말하는 건 미국에는 너무나 대단한 문제라고 이 미국의 입장도 이해할 만하다. 이 사람은 칼럼니스트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도 미국의 입장도 다 이해할 만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왜 한국인이 미국이 안보 보장을 해준다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가. 트럼프가 전에 주한미군 철군한다. 돈을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내지 않는 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 지도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문제다. 미국의 도시가 공격받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도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도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미니 트럼프가 이 사람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아메리카 퍼스트만을 부르짖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역에서 안보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만을 부르짖는 대통령이 멀리 있는 동맹국을 구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믿겠는가. 우리의 그 원천적인 시각은 그 한미 동맹 이것에 있기는 있지만 현재의 행정부가 그대로 이어받는다고도 보장할 수도 없고 이 현재의 행정부가 지고 나서 다음 승계자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압박이나 구속을 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의 얘기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계속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지배력이 세계에서 약해지고 있다.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은 이 최고의 가이드라인으로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로버트 아이혼 이분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오바마 때의 핵 확산 관련 어드바이저였습니다. 국무부에서 곧 이제 뭐 논문 비슷하게 발표할 게 있대요. 그래서 본인에게 미리 다 보여줬다고 하는데 10가지 이슈,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타당할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10가지가 있지만 한국이 그렇게 될 때 대북 억지력이 강화되고 또 한국이 북한과 직접 진지하게 협상이 가능하다. 이건 뭐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강조를 한 거죠. 지금까지는 한국을 상대를 안 하잖아요. 또 하나 한국의 이미지가 세계에서 강해지고 보다 독립적이고 성공하는 국가로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가 있으면 미국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문가가 지적을 한 것이 한국은 책임 있는 핵무장 국가가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아무렇게나 깡패 국가처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1970년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한국은 탈퇴할 권리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핵 확산 방지 조약 10조예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국가가 탈퇴할 수 있다. 예외라는 건 항상 있잖아요. 이 예외를 미국이 인정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칼럼니스트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그 10조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이렇게 강화되고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한국은 퀄리파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탈퇴하고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주장도 이제 그 국무부에서 오바마 시절에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자문으로 일했던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미국과 국방 조약을 맺고 있고 28,500명의 미군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믿어야지. 한국이 또 핵무기를 가지면 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한미 동맹이 약해질 것이 아니냐. 국제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약하게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국전력의 27%가 뭐 원자력인데 거기에 쓰이는 우라늄을 수입을 금지당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것도 미국이 봐주면 된다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결론은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이논 씨의 어떤 그 논문의 결론은 핵무기 능력을 갖는 이런 것이 한국에 결국은 달렸고 그게 절대로 어떠한 그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대단한 위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한국인에게 이제 진짜 딜레마는 윤 대통령과 그의 어드바이저들이 모든 옵션, 지금 앞서 말씀드린 프로와 콘의 모든 옵션을 저울질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자체 핵무장은 안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미국의 억제력에 의존을 한다고 했는데 만일 미래에 한국이 핵을 갖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이 게임 체인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게 맥스 부트, 이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미국은 본인 국가도 그렇고 뭐 프랑스, 뭐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전부 다른 나라에 핵 가지고 있는 것을 묵인을 했는데 심지어는 지금 북한이나 이란까지 핵을 갖고 있는데 왜 한국이 못 갖게 되는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미국이 게임 체인저가 돼서 미국이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 옵션을 본 뒤에 한국이 결정을 하고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국 대한민국이 내리는 결정을 존중하고 압박하지 말고 이제 한국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오늘부터는 아니네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네요. 윤석열 대통령 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고 하면서 우리는 같은 배에 타고 있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안보와 번영을 함께하는 이런 것은 보여준다. 이게 이제 맥스 부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의 오늘 칼럼입니다. 사실은 뭐 항상 이거잖아요. 핵이 우리가 필요할 때 줄게 하는 것은 네가 돈 필요하면 내가 그때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줄게. 빌려줄게. 미리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이자 없이.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게 바로 갑질을 하지 않는 갑이 되는 거잖아요.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 핵을 막 쓴다고 허구한 날 위협하고 하면 갑질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깡패 나라인 것이고 러시아처럼 맨날 핵 쓸 것처럼 위협만 하고 그 한국은 이제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반미 자주 해야지 된다. 왜 미국에 할 말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 평소에는 늘 반미하고 미국에 할 말 하라고 하면서 왜 이 핵 문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궁금하고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보더라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 같은 것이 훨씬 점점 높아지는 것이 보여진다고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도 오늘도 아주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팍스 텔레비전의 터커 칼슨이 팍스와 재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팍스가 발표한 성명서상의 문장으로 보면은 팍스가 터커 칼슨과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만두고 팍스가 이제 이럴 때는 로테이션을 하죠. 앵커들이 로테이션해서 오늘부터는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도미니언과 이 팍스의 합의가 끝나고 나서 방송하는 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예전의 팍스로 확 그 탄성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본색이 그대로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국의 가디언에 이런 것을 그 평하는 기자도 아주 가열차게 그 비판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매체가 아주 똑같습니다. 팍스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워싱턴 포스트, CNN 방송, 뉴욕 타임스는 절대로 이런 거 보도하지 않지 하면서 뭐 헌터 바이든 뭐 컴퓨터 얘기 그날 뭐 주말에 셔네니티도 그랬는데요.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요? 한 15분 정도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 절대로 보도하지 않지.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가 이번 주에 법무부에 그 조사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사업하다가 두 가지의 세금에 관한 경범죄, 하나는 세금에 대한 중범죄, 하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지출을 과대하게 그것을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뭐 총기를 살 때 본인의 뭐 정신 상태 같은 것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던가. 그런데 그거 모든 매체가 다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팍스는 뭐 터커 칼슨이 "아무도 안 하잖아." 그러면은 팍스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아무도 안 하는가 보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서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 헤드라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뉴욕은 쥐가 드글거려." 뭐 "뉴욕도 민주당이라 그래."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주는 다 그렇게 못됐어. 뭐 이상하고 사람이 살기 힘들고 이렇게 막 보도를 하는데 좀 심각했거든요. 그러더니 인제 팍스가 자기 살 길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루퍼트 머덕의 계산일 텐데 어쨌든 팍스는 터커 칼슨이라는 그 팍스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팍스에서 받아갔기도 했죠. 그러나 지나치면 "여기서 이제 당신과 우리와의 인연은 끝입니다."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5 시에 정말 황금 시간대인데 터커 칼슨을 더 이상 팍스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보겠죠. 이 사람이 어디선가는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로 갑자기 방송 들어오기 저도 직전에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 연방 대법원이 두 사람은 반대를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일단 항소법원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지금처럼 그대로 뭐 사고 뭐 처방하고 할 수 있게 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는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이제 그 두 사람의 보수적인 사람만 좀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아이오와주에서 지금 텔레비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모습 보이네요. 트럼프라든가 디센티스는 이번에도 역지 안 갔는데 마이크 펜스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가서 그 아이오와주의 어떤 그 종교 재단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낙태가 이슈가 되고 낙태는 곧 2024년도 미국 대통령을 누굴 뽑을 것인가에 젊은이들이 투표를 하러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었을 때 연방 대법관 3명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나우, 에미 코니 베렛 세 사람을 지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임명이 돼서 결국은 주 정부가 낙태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따라서 보수적인 주는 낙태가 지금 금지됐구나. 이게 트럼프의 어떠한 역할이었구나 하고 보수적인 낙태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테고요. 그것보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아예 미페프리스톤을 그냥 마켓에서 없애버려야지 된다. 이건 항소법원 이전에 더 강한 낙태약 금지를 판결한 텍사스주의 그 법원 판사의 판결과 일치되는 겁니다. 마이크 펜스는 뭐 당연히 복음주의이고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 것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본인이 아직까지 발표하진 않았지만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을 딱 그 입장을 놓고 그리고 한 얘기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미페프리스토는 아예 미국 사람들 낙태하는데 반 이상이 쓰니까 이거 쓰고 두 번째 약을 같이 써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약을 우편으로까지 받아볼 수 있게 했단 말이야 하고 비난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 한 60% 이상, 많게는 67%까지가 낙태는 개인의 문제지, 개인이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예비선거에서 막 사람들 끌어서 뭐 누군가가 후보가 되고 나면은 본선거에 갈 때는 조금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는 하나의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디언에서 본 기사인데요. 그레그 윌리엄스라는 이 케이스로 그냥 뭐 낙태 연방대법원 뭐 후보들 하면 재미없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케어를 찾는 여성을 무료로 비행기로 수송해준 조종사입니다. 해고됐습니다.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조종사 자격증을 따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의료 수송팀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낙태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낙태가 가능한 일리노이나 버지니아나 어떤 뉴멕시코 같은 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해서 실제로 여성들이 그 주에서 낙태를 할 수 없으면 이분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여성이든지 필요하면 이유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사생활 보호하면서 여러분들 그 필요한 곳에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니던 학교가 강사인데 베네딕토 수녀원이 운영하는 세인트 조셉 그 신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학교 정책이 공개적으로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면 안 된다. 특히 낙태에 대해서. 미국 사람 공화당까지를 포함을 해서 최고 많기로는 67%까지 낙태를 지지해도 종교계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본인이 학교 정책을 지키면서 하기 위해서 낙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했는데 아무튼 처음에는 40살 되신 분이거든요. 루이지아나주에 있는 그런 학교고 그리고 루이지아나주는 all will 그 employment 그 state라고 해서 이거는 고용주가 원하면 어떤 이유로든지 고용인을 해고를 할 수 있는 주이거든요. 그래서 해고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말 당신 뭐 영웅이에요. 뭐 heart of gold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막 그 페이스북에 비판을 하고 하다가 학교 총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딱 그 해고 통지서를 아니 이게 일론 머스크 회사도 아닌데 그렇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7년 전부터 이 대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대학이 참 카톨릭 대학이 위선이다. 카톨릭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성직자에 의한 어린이 성학대를 그렇게 감춰오면서 그리고 이 학교가 속한 교구가 약 50만 명 카톨릭을 대표로 하는데 그런데 그런 학교가 나에게 뭐 해고 통지서에 보니까 무슨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009년도에 헬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동안 뭐 암 환자라든가 방사선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동네에 병원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송해주는 자원봉사를 했는데 크리스천이지만 카톨릭은 아닙니다.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고 나서 그러한 일을 하는데 본인은 이 성공회 신자로서 낙태가 필요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임신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이분도 그런 생각인 거예요. 프로라이프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임신 중절은 비극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지 않느냐. 개인적인 믿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는 남자고 모든 종류의 사연이 낙태를 하는 사람마다 그 사연이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결정할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리스어, 라틴어를 가르칠 때 본인의 믿음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한 번도 이런 믿음을 피력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방대법원이 지난해에 낙태를 주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하고 낙태 금지가 되는 주 6주일만 돼도 막 늘어나고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되겠다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 그런데
이제 총장은 해고 통지서를 딱 이메일로 보냈는데 같은 날 학장은 너무 이 그 강사는 탑 10 안에 들고 너무 열정적이고 대화할 때 그 대화도 너무 아주 풍요롭게 잘하고 해서 "아우 정말 우리는 당신을 그리워할 거예요." 하면서 어디에 recommendation 그 letter까지 써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새로운 잡을 그래서 성공회에서 찾았답니다. 그 이후에도 15명을 수송을 했고 그런데 가디언이 아이러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사람들을 태워다 줄 때 아무도 낙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막상 본인은 결혼을 하긴 했는데 피앙세와 같이 살고 있는데 아이 낳으려다가 그 아이 낳는 거 딱 낳으려고 하다가 학교에서 해고됐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을 미뤘다는 겁니다. 학교의 결정 때문에. 아니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내가 사실은 나에게 대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다 해고가 됐는데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프로라이프를 얘기를 해 학교가 나와 나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막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사연도 있고 이런 여론도 있다는 것. 아무튼 낙태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핫버튼 이슈입니다. 기사 보다가 좀 움찔했습니다. 제가 터커 칼슨에 관심이 많아서요. 워낙에 미국의 중요한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그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에게 유일하게 독점으로 받은 것을 좀 임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그 보여준다던가 그리고 항상 터커 칼슨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방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것을 본인의 프로그램에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저는 소수인종으로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이민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터커 칼슨 쇼 봤을 때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maybe 그 박스에서 수위를 좀 낮춰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은 결별하고 만 것 같아 보입니다. 마지막이 21일이었죠. 금요일이. 금요일 제가 금요일, 목요일 다 봤는데 금요일에 보고 나서 월요일에 보자고 하고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박스도 조금 조심을 하는 거죠. 이게 사주와 어피니언 리더가 다른 점이죠. 어피니언 리더는 일단 그 좀 가라앉았으니까 본인이 또 막 어피니언을 얘기를 해서 막 팬층을 확보를 하고 해야지 되는 것이고 사주는 조금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어피니언 리더보다는. 자, 지금 한 가지 이슈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시오스의 보도인데요. 주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가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의 4분의 1이나 된다. 자신이 혐오하는 정치나 정책을 가진 주로 대학교 안 간다. 이게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진보, 온건한 보수 학생 다 상관없이 고등교육 컨설팅 회사 아트앤사이언스 그룹이 이제 조사를 하고 갤럽 여론조사, 루미나 재단 이런 것을 쭉 종합을 해서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72%가 낙태에 관한 것이 본인이 학교 갈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또 반전이 하나가 나오긴 나오는데 18살에서 59살 사이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대학에 지금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60%가 지금 그 어떤 주가 너무 진보적이다, 너무 보수적이다 하면은 내가 그 학교에 가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지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18살 때부터 얼마나 미국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수의 기운 학생, 진보의 기운 학생 다 마찬가지랍니다. 좀 진보의 기운 학생은 낙태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수적인 주를 제쳐놓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도 물론입니다. 성소수자에 관한 것, 총기법 이런 것. 그에 비해서 조금 그 보수의 기운 학생들은 특정한 한두 가지 이슈보다 오히려 저놈의 주는 말이야. 캘리포니아는 너무너무 진보라서 재수없어. 너무 민주당적이야. 성소수자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고 아무튼 너무 개방적이야. 너무 재수없어 하고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반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공화당 학생도 하버드 대학교가 저희 학교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이제 입학 승인 허가서 같은 것을 보여주면 그러면 가죠. 자, 이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 가운데서 낙태가 전체적으로 72%가 신경을 쓰는 이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학생이 76%, 학생이라기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남자가 68%, 그리고 대학생의 거의 반 정도는 기숙사 룸을 다른 정치 견해를 가진 친구와 쉐어하고 싶지 않다. 이게 2022년도 얘기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야, 미국은 정말 고등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정치에 젊은 사람들이 관심 없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도,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수단 문제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뭐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한 70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 가족들도 합쳐서 뭐 거의 100명 정도를 다 구출해 냈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16,000명 정도가 수단에서 살고 있고 한국도 지금 뭔가를 이렇게 그 처리를 하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이 제일 먼저 일단 그 외교관과 스태프들, 가족들만이라도 구조를 해냈고 그 뒤에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번 대사관에 사람들 모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다가 완전히 또 한번 실패를 하기도 했고 지금 그 상황인데 수단 자체는 원래 오랜 독재자가 있는 것을 뭐 어떠한 그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고 시위가 있고 해서 그 독재자가 물러났고 그래서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2021년도에 두 장군이 쿠데타를 또다시 일으켰습니다. 먼저 쫓겨난 대통령도 쿠데타로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이고 군부.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랬는데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달라서 수단 군인과 그리고 무슨 뭐 신속 무슨 군 해서 이 두 군대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어떤 데는 이쪽 정치인과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야합을 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지금 내전이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두 사람의 장군에 의해서 군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지금 수백 명이 숨지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아예 그 국민들을 탈출시키기까지 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국민들을 탈출시키는 것도 역시 그 국가의 우선순위와 국가의 국력이 상당히 좌우를 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영국도 외교관들은 이렇게 피신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런 때는 또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때마다 생각하는 게 어떤 때는 보면은 아주 위험한 지역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공동으로 협조를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스페인의 경우는 스페인 국민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멕시코, 베네수엘라 뭐 그런 사람들을 돕고 있거든요. 캐나다의 경우는 아직 이제 미국처럼 캐나다 국민들을 이렇게 그 돕게 되고 미국도 이번에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먼저 미국 사람들을 그 바깥으로 빼낼 수 있었던 것은 이디오피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디오피아에 가서 헬기가 이제 이렇게 몇 명이죠. 헬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6대가 가서 수송을 해내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그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일들은 평소의 그 관계와 관계 그리고 힘의 균형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것들이 그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두 우선 수단 사람들은 의료품도 없다고 하고 식량들도 굉장히 모자란다고 하니까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아무리 서방 세계에서 휴전 얘기를 해도 지금으로서는 군과 군의 대치이기 때문에 뭐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 이거 해 하면은 약간 그쪽에서도 주춤하면서 미국 헬기를 향해서 쏘지 않죠. 강한 국가니까. 참 그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나라 이집트 바로 아래에 있고요. 우리가 체드라는 나라의 그 동쪽에 있습니다. 제법 커요. 크고 인구도 4,600만 명이나 되는데 1년에 뭐 한 750달러 정도? 그럼 인도가 3,000달러, 중국이 12,000달러, 한국이 35,000달러, 미국이 뭐 7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너무 안 됐어요. 당신이었습니다. 수단이요.